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얼마 전 일이었죠.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가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자,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가족들의 간병 문제를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인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상훈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훈입니다. 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한번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 작년 9월 아버지가 뇌졸중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용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지난 4월 하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방에 방치한 채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존속 살해 혐의의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청년이 짊어져야 했던 간병 부담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청년 간병인 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사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이 상황이 지속이 될지, 또 앞으로 병원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될지, 또 자신의 건강도 사실 그렇죠.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극한의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오디오를 들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병의 늪에 빠진 가족 이야기. 엊그저께 또 경향신문도 이제 기획 시리즈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15 이후에 아버지를 13년째 돌봐온 어떤 자식의 이야기. 이것들을 또 이제 그 기사화했던데, 간병의 늪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간병의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으로 간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이 그 주제를 고르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22살 청년의 이야기인데, 경제적 능력도 사실은 아직 갖추지 못한 어린 자녀가 부모의 어떤 간병을 그대로 부담을 짊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경향신문이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독박 간병사회, 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박 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결코 뭐 아주 희귀한 이런 사례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하는 장면이거든요. 거의 한 집 건너서 그러니까 몇 집 건너서 한두 건씩은 다 있는 그런 사례죠. 그러니까요. 누구도 빠져갈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사회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 이제는 치매는 가족의 몫이 아니고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성적으로는 많이 하죠. 그런데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이거를 무슨 요양원이나 이런 데 맡겨서 간병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의 짐을 지고 결국은 그 집안에서 부모를 또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간병을 하려면 경제 생활을 제대로 그렇죠. 못하고 네. 경제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간병에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 22살 청년의 경우도 결국 이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는 생략이란 없다. 음. 저는 그런 말을 즐겨 쓰는데 네. 사람이 태어나면 나이를 먹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게 그러니까 필멸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숙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관심이 있고 고민들을 하는데 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웰다잉.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음. 그리고 인간이 이제 치르는 여러 행사가 있죠. 간혼상제라고 우리가 하는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것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가족 구성원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단촐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박 간병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삶을 내놓고 부모나 혹은 이제 가족 중에서 누구 병들고 아픈 사람을 돌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래서 공약으로 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놨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간병에 대해서 국가가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간병 지원까지 이제 되지 않는 맞아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결국은 간병이라고 하는 게 고스란히 가족의 어떤 부담으로 떠안겨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희 시골 마을에 어떤 먼 그 친척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자를 가르치셨어요. 네. 그냥 집에서. 한학을 하신 분이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천자문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 봉투 쓰는 법 가르치고 충문 쓰는 법 가르쳐 주시고 이랬는데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끌려가서 공부를 한 적이 그 있었는데 마을 지식인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중풍으로 누우셔가지고 몇 년을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먼 친척 아저씨가 부인을 계속 간병을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생생히 기억하는 게 방에 이제 풍으로 이제 누워 계시니까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옷도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몸에 방에 그렇죠. 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향을 피워놨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러 가면 항상 향 냄새가 되게 강렬했던 것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네. 지금도 그대로 지금 그게 이제 이 현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사람이 예. 네, 저희가 이제 가족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다룬 적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뭐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그 자녀들이 그래도 뭐 한 집에 2명 정도 그리고 그 대부분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우자까지 해가지고 뭐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본다든가 또 일단은 부부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은 부부끼리 또 이렇게 아픈 데를 또 돌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부모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뭐 하나 낳는 가정도 많고 그런데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 단출한 그 가족 형태에서 그렇죠. 벌어지는 사실 이 아까 독박 그 간병 네, 이런 부분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실 요 그 지난주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요 며칠 동안 그런 기획 기사며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사람들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뭐 모임과 뭐 토론회 같은 것들도 기사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뭐 반가운 이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이 정말 개인의 문제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항상 장애인 문제 나올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비 장애인이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그 제도가 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그 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병 문제도. 윤석열 평론가 지금 말씀 뭐 장애인 이야기지만 지금 그 제가 어디선가 통계를 봤는데 이제 선천적인 이유보다는 후천적인 이유,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애를 입는 경우가 훨씬 더 통계적으로도 더 많다. 선천적 장애 경우보다 이런 통계를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누구나 어떤 또 그런 어떤 위험에 가능성이 노출돼 있는 게 지금의 사회인데 근데 입장 바꿔서
어린 자식에게 간병을 받는 부모, 누워 있는 부모의 심정도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응?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지금 이제 윤성원 선생이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다. 언젠가는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장애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에요. 근데 늙는 거는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이게 제가 통계를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을 이제 법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2020년 현재 812만 명이고 이 중에서 이제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150만 명인데 예. 광주광역시 인구가 145만이에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보다 무려 5만 명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치매 환자가 83만 명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노인 10분 중에 한 분은 치매라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예. 퍼센트네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의 영케어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세대 65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늘죠. 예. 네. 그런데 젊은 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통계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70년생인데 제가 딱 65세가 되면 네, 청년 한 명당 노인 한 명의 인구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요. 이거 심각하네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 사람이 젊은이 한 명이 어르신 한 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머지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참 한숨 나오는 순간.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 풀어야 한숨 되나.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어제부터 풀어야 되나 싶은 좀 약간 막막한 뭔가 네.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근데 이야기를 하자면 좀 끝도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좀 당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항상 어떤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영화를 이제 가지고 한번 좀 감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 아주 의미 있는 영화 하나를 좀 픽을 해주셨는데 좀 간략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더 파더라는 작품인데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더 파더가 나옵니다. 네, 이 안소니라는 노인을 돌보는 큰딸 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원래 이 작품은 연극이 있었거든요. 원작이 네,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보면은 연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야외는 거의 나오지가 없습니다. 않고. 네, 그렇죠? 거의 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근데 근데 이제 굉장히 런던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아버지를 큰딸이 간호를 하는데 치매에 걸려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뭐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뭐 시계를 훔쳐갔다느니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관객들은 이해를 하고 시작하지만 이제 계속 아버지는 굉장히 자기 말이 맞다고 진정성 있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는 그 아버지의 시점에서 그 딸의 얼굴이 바뀌고 뭐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심리 스릴러물인가 예, 이런 그렇고 느낌. 저도 처음에.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반전이 있는 거 아닌가. 가스등하고 굉장히 비슷한 네,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영화. 네. 그래서 그럼 혹시 또 이 아버지가 의심하는 것처럼 뭔가 딸이 뭔가 꾸며가지고 이 집을 빼앗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아빠가 편찮으시니까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혼란을 겪는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반부랑 마지막이랑 좀 연결되어 있죠, 서사가. 그래서 딸이 간병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자기 혼자 돌볼 수 없고 해서 간병인을 계속 붙여주려고 하지만 거부하니까 이제는 시설에 그렇죠.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자기는 이제 떠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물론 아마 상상의 영역이었는지 실제였는지는 저는 좀 사실 분간이 안 되던데 네. 딸이 이제 지친 딸이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네.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렇게 표현하기가 네. 가장 점잖은 표현일 것 같은데
그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야, 저걸 보면서 저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오늘 네. 우리 주제랑 너무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장면이기도 바로 했고 그 대목이죠. 짧지만 강렬했던 그러니까 장면이죠. 그만큼 고통스럽다. 간병을 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간병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간병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간호받는 환자분이 돌아가셔야 끝나는 일인 거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간병인이 간병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뉴스에서도 이제 종종 나오는 게 노부부가 계시는데 네. 이제 배우자가 이제 아주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이제 간병을 하던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는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이제 뉴스를 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네.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입장 바꿔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는데 간병을 받는 당사자, 그게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 여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치매에 걸리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간병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앓고 있다는 걸 인지를 잘 모르시죠. 인지를 네. 못 하시는 경우고. 네. 근데 또 인지를 하더라도 사실은 의사 표현이 제대로 뭔가 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간병을 받는 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뭔가 좀 답이 안 나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전성훈 편집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한 병. 그게 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뭐 저희 집에서도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7년간 이제 치매 발병하셔서 저희 작은 어머니가 이제 대소변 다 받아내시고 몸 씻어내고 아까 이제 그 고향 마을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 냄새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르신들 계신 집에는 사실 그런 냄새가 있죠. 있는 방이 벽지에 있죠. 베어버리는 예. 냄새가 그래서 베어버리죠. 아이들이 어린 손자들이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방의 냄새가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병사가 계속 바뀌어요. 네. 그죠? 네, 네. 그게 영국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치매 환자를 가족이 간병한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력이 없는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는 집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거나 그렇죠. 그렇게 다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의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6남매를 두셨으니까 그 중에서 그 저희 작은어머니가 주로 이제 그 간병을 하셨는데 다른 형제들도 어쨌든 간에 가끔씩 들어와서 들여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자식이 없거나 또는 자식이 있어도 한둘이거나 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경제 활동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식의 이제 병에 걸려서 누군가의 간병 치료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 그걸 받으면서 만약에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면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뭐 치매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병은 많으니까 굉장히 살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그 자식이 하나 있는 자식인데 저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의 꿈을 펼쳐서 살 수 없게 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까 장애인 이야기 네. 윤성호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말씀하신 거 이거 영국이니까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국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레스핏 케어라고 그래요. 그게 레스핏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 돌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그 간병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서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간병인도. 자기 생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레스피 케어라는 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 그렇죠. 측면에서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가족 간에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케어 매니저가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매뉴얼 사회 아닙니까 일본은? 그래서 가족을 분리시킨 다음에 환자를 이제 단기적인 어떤 보호시설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보호자에게 그 자기가 간병해오던 부모든 누구인지 환자를 요양시설에 보내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지금 중요한 점을 말씀해 네, 주신 게 네. 그러잖아요. 폭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간병에서 뭘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냐면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쵸.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에 3년 병구안에 효자 효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이제 그런 속담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물론 뭐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결국은 어떤 간병의 답답함, 어떤 개선되지 않는 어떤 삶의 환경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서 다시 화풀이 대상이 오히려 간병을 받아야 되는 분이 화풀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까지 악순환인 거죠 이게. 뭐 이 얘기하니까 계속 한숨밖에 안 나와. 아.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인 간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와 간병은 거의 그러니까 독박으로 이제 여성들이 거의 80% 정도 특히 간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간병살인 우리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간병 살인으로 이제 살해당하신 분의 평균 연령은 64.2세. 왜냐하면 이 중에는 그러니까 젊은 자식을 죽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저 자식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가 하면 이제 가해자의 평균 나이는 56.9세고 가해자 그러니까 이 간병인이죠. 간병 살해를 하신 분의 35.2%가 우울증 이외에 다른 질병을 다들 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하는 과정에서 자기 몸도 망가진 거지.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전체 간병인의 45%가 우울증을 앓고 계셔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그 22살 청년도 분명히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깊어지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이 헤드라인 자체가 뭐 아버지를 죽인 것은 아들인가 사회인가 지금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저는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사회적인 책임으로 다 돌린다면은 이 비슷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또 간병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우리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한번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한번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주말판이죠. 토닥토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성은 영화평론가, 그다음에 황해문화의 전성원 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독박간병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간병 살인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22살 청년의 사연을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됐었습니다. 네. 청년 측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유기치사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존속 살해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형량의 높고 낮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속 살해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인 당신이 충분히 돌볼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고의적으로 그걸 그러니까 회피해서 결국은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2살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가. 결국 이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22살 청년이 담당해야 되는 몫과 우리 사회 더는 국가가 그럼 담당해야 되는 몫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는 사실은 판결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데 네, 간병 살인의 여러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전신 마비가 온 딸을 이제 계속 케어를 하다가 간병을 하다가 물로 투신해서 동반 자살이지만 사실은 이게 살해인 거죠. 간병 살인. 그런데 이 분들을 이제 소방관이 건져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 꼭 끌어안고 아이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실제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들이 그 전신 마비 같은 그런 증상을 몸을 못 움직여. 그래서 그 어르신, 그러니까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이 집에 방화를 하고, 그러니까 89세. 이거 2016년에 경기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25년간 식물인간 아들을 돌보다가 25년이요. 근데
시신은 발견된 시신은 한 구밖에 없었어요. 소방관 증언인데 이것도 역시 아버지가 아들을 꼭 끌어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골이 이렇게 예, 둘이 이게 엉겨 붙어서 섞인 이게 거군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되게 간병살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열부 혹은 효녀, 열녀 이런 소리를 듣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사실 이 지금 청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조금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냉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법적 판단을 내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그 동안에 과연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니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나이 들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치매 안심마을 몇 군데 지정한 걸로 끝났어요. 근데 치매 안심마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레크리에이션 강사 보내셔가지고 놀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라는 그 안내 정도를 하는 거였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을에서 치매가 발생한 중증 환자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코스 가운데 하나가 그렇죠. 가장이 이제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고 오히려 치료비, 치료비에 어떤 그 가산이 어떤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빈곤으로 어떤 내몰려 버린다. 이런 이야기는 참 오래된 이야기고 대한민국 그렇죠. 사회에서. 근데 대한민국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TV를 틀어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보험 광고가 나와요. 당신의 가장이 암에 걸리셨으면 그러면서 암보험에 드시면 생활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치매에 걸리면 생활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적나라한 한국 현실을 보여주는 게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당신이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방법은 보험 가입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당신 돈 투입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 얘기 항상 하잖아요. 국가 경쟁력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어. 그 뭐냐면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에서 이제 개호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개호이직. 일본 말로 개호라는 뭐냐면 간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꿔보면 간병이직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이제 80세 이상 인구가 8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30%가 65세 이상이야.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점차 거기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아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40대, 50대 이제 젊은 가장 세대인 거죠. 그분들이 가족을 보살펴야 되니까 내 부모를 그렇다고 어떻게 저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간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에서 이 어떤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간병을 하는데 모든 걸 바치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정부와 기업들이 개호이직 0%로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누가 이거를 케어를 할 거냐? 지역사회와 국가가 담당을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수환 편집장님이 그 말씀하셨죠. 본인이 65세가 되면 해가 되면 네. 청년 1인당 노인 1명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 병에 걸린 노인들에 대한 케어를 직계 가족이 어떤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논쟁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 케어에 나서야 된다라고 그런 것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걸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가. 저도 좀 경험이 있었고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그 돌아다니다 보면 데이케어 센터라고 많이 있어요. 네. 좀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진척이 된 부분이 있어요. 데이케어 센터가 뭐냐면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 이 가운데는 이제 병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그냥 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데이케어 센터에 가면은 뭐 시간에 따라서 하루 종일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죠. 가족 대신에. 그러면 되게 이전에 비해서 이제 되게 진일보한 어떤 복지 정책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경험적으로 보면 물론 어떤 신청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려면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내 집에서 데이케어 센터까지 갔다가 데이케어 센터에서 내 집까지 오는 동안에 보통 봉고차가 운영이 되지만
집에서 본거차까지 가는 동안, 본거차에서 다시 집에 오는 동안에 노인 혼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 경우에 신청을 하면은 그 데이케어 센터 직원이 집까지 와서 모시고 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되게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을 하려면 결국 또 가족 누군가가, 이건 간병이란 개념도 아니고 가족 누군가가 옆에서 부축해줘서 본거차까지 모셔다 드리지 않으면 그 이용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런 게 허점인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하다 하더라도 곳곳이 함정이라는 거죠. 네. 곳곳이. 한 예를 들어가지고. 네, 저도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제 조기현 작가가 쓴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제목이 딱 와닿죠. 아빠의 그러니까. 아빠가 된 이 청년 영케어러의 이야기를 다룬 뭐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책인데 이 책, 그러니까 조기현 작가가 이번에 또 다시 그래서 이게 2019년 11월에 출간된 책인데 당시에도 꽤 많이 뭐 인터뷰를 하고 했었지만 이번 사건 때문에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근데 이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 자체도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구멍들, 허점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말 작은 예지만. 본인이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너무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기초생활수급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러 갔던 경험을 쓴 부분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 아버지 치매시고 저는 지금 그 수입이 없고 뭐 우리 집 상황이 이래요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별도의 공간 같은 것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수치심을 갖고 옆에 사람이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배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부터도 배려가 안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자기 사연을 구구절절 이야기했을 때 돌아오는 그렇죠. 대답은 이러해 가지고 지금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제 큰 소리로 더 말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이 상황에서 나가버리면 내 뒤에서 또 수군될 것이 이제 뻔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무슨 꼼수를 써서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아주 호소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센터 분이 뭐 이렇게 좀 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했다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이 책에 있으셨네요. 아무튼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네. 저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주민센터 이제 가끔 찾아서 상담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에 있는 분과 공무원분하고 하는데 옆에 계신 공무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봐요. 네. 무슨 말을 하나. 근데 뭐 제가 범죄형으로 생겨서 저를 쳐다보는 건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경 쓰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지원이란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인데도 뭔가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이유로 찾아가서 막 이제 자기 그러니까 공공한 형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그러니까 많은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건데 옆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너 뭔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뭔가 흥미거리로 쳐다본다면 그 모멸감,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혹감. 왜 이런 조그만 것부터 배려를 못하는지 조그맣게 그냥 공간 하나 내면은 거기서 상담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서 그냥 조용하게 상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앞에 앉으세요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이런 기본 배려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지금 뭐 사실 그 단계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주 암담한 게 뭐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하면서 이 치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요. 공약으로. 그럼요.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인 것도 맞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럼 성과가 있었냐.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매 국가 책임제 이야기 아까 했었는데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전국에 이제 국공립 치매 요양실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공립 요양병원은 하나도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되게 보면 뭐냐면 하나는 간병 문제의 사회화, 그다음에 지역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어르신을 모시고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냐?
이런 경우에 멀면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 근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험을 이제 사회보험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서 개호보험, 그러니까 간병보험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2000년부터 이제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각 시군구에 4,300개의 지역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회포괄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야. 예,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간호사하고 이제 뭐 사회복지사, 의사 이런 식의 어떤 케어 매니저들이 각 가정의 문제를 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요즘 좀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에 이제 의뢰하는 경우도 이전보다는 많이 늘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진전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요양 등급이 있어요. 요양 등급이 있고 요양 등급에 따라서 요양원을 이용을 하더라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느냐, 일부를 가족이 부담하느냐가 또 나뉘어요. 근데 문제는 요양 등급을 그러면 또 어떻게 매기느냐 과정을 보면 되게 허술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그래서 치매의 경우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등급을 이제 높게 받아야 되니까 누가 나와서 그래서 어머니께 내지 아버지께 물어보면 무조건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와서 한번 쭉 몇 가지 물어보고 등급을 정하는데, 등급이라는 건 되게 짜고. 그래서 이제 등급이 낮게 나오면 요양원에 이제 어르신을 그러니까 그 이제 케어를 부탁을 한다더라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또 비용을 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 치매 90% 국가 뭐 책임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게 90%도 안 돼요. 네, 안 되죠.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건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이고 아예 이용도 못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거기에 현실이거든요. 또 이제 그 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여실하게 그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초기에 거의 대부분이 요양병원 같은 집단 수용시설에서 나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거기 식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화장실에 가실 수 있는 어르신들을 못 가게 하고 기저귀를 채우고 기저귀에 볼일을 보게 하고, 왜냐면 이게 이제 자기네 관리하기 힘드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기저귀에다가 이제 대소변을 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전에 이 관련해서 인터뷰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시선 집중에서 뭐냐면 어렵게 모셨는데 이제 학대 정황이 있어서 자식이 볼 때, 그러니까 뭐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식사도 되게 부실했고 거기다 이제 몸을 묶어놓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경우가 해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그 분노를 느끼시면서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면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묶어놓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항상 한 분이 침대에 맡아서 24시간 계속 케어할 수는 없으니까 자리 비우고 이러다 내려오시다가 낙상 사고를 겪고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묶어놓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케어를 공급하는 쪽에서의 논리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케어 받는 입장에서 본 건 고문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공급자 편의적인 차원에서 케어가 진행이 되는 부분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양으로나 질로나 전부 다 진짜 문제가 많은 건데, 이건 지금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독박 간병도 아닌 거죠.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독박 간병보다 오히려 형편이 좋은데도 이런 경우다.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방문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도 사실 방문하는 게, 원래는 그 우리 아까 영화 더 파더에도 나오지만 그 딸이 편지도 보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물론 영화 속에서 거기 이제 수용된 이후에 찾아뵙는 장면 이런 건 없었지만 그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요양병원에 수용된 경우에도 그 가족이 방문해서 같이 이 치료 과정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했을 때 외롭게 죽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공급자 중심, 자기가
아예 가족 방문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수가가 사실 자기네 입장에서는 또 박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죠. 두당 얼마라니.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이 네.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쉽게 나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만약에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질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사실 요양사님들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피를 나눈 자식이 부모님 한 분을 그 케어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요양사 한 분이 여러 어떤 그 어르신을 동시에 케어해야 된다면 그것은 거의 중노동 중에 보통 중노동이 아닌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결국에 인력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바로 된다는 그거죠. 얘기예요. 바로 네. 그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손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네,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그 영케어러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면은 일단 그 영케어러 문제는 가장 시급한 건 정말 경제적인 문제, 경제력이 그럼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간병인을 데려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런데 또 영케어러에게도 어리지만 그래도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아까 좀 우리가 언급했었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훨씬 더 사실 나이가 많은 케어러들보다는 영케어러들이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너무 방관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간병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 받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데 굉장히 죄책감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 22살 청년 사인이 전해진 다음에 저희가 며칠 뒤에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제 보다 못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가 지금 지원 제도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있는 지원 제도도 몰라서 잘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 22살 청년의 경우에도 뭐 긴급 의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제도에서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지만 그때 그것만 알아서 국가의 어떤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르면 여기서 뭔가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결을 하면 연락을 하면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 그 기관에도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되게 적극 행정이고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뭐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복지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태부족이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볼 땐 그걸 재는 바로미터는 어렵게 볼 거 없어요. 보험 광고만 보면 돼요. 요즘 간병 보험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국가가 커버를 해주면 그 보험에 내가 왜 생돈 내고 보험에 가입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거 그 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미봉책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결국에 그 친구가 그러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과연 있겠는가 했을 때 와 굉장히 암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간병살인의 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은 노노간병 살인이 가장 많아요. 부부간에 그렇죠, 그렇죠. 노부부간에 노부부간에 그런 게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령화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이제 더블 케어, 트리플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취업하지 않은 자식들까지도 내가 돌봐야 되고 취업하지 않은 자식의 또는 거기에 이제 손자 손녀까지 돌봐야 되는 트리플 케어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물론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후 청년 세대보다 더 부유한 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발까지 다 삶의 모든 걸 그 케어 노동에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솔루션 저널리즘 뭐 요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던데 이 22살 청년의 사연도 사실은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완전히 묻혀 있다가 22살 청년의 어떤 사연을 한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사실은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도 서울신문이 사실은 이 간병살인 문제는 기획 시리즈 쭉 다뤄가지고 그때 저희 시선 집중에서도 이제 그 담당 기자를 이제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 들어감으로써 조금이라도 어떤 진척을 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능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본다면 여기서 해법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소개하려고 들고 나온 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란 제목인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그 2019년, 그러니까 2018년에 서울신문에서 보도했던 그렇죠. 네, 이걸 책으로 엮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간병살인에 대해서 국가 통계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된. 아예. 예. 그래서 자기네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의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간병살인 가해자 154명하고 희생자 213명을 취재해서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존속 사례로서만 다뤄지던 일종의 그러니까 치정 사건 비슷하게 다뤄지던 것을 사회 문제화한 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그 보도 형태가 되게 유리창에 돌을 하나 던지고 끝나는 형태라면 이거는 왜 그 유리창에 돌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하는 형태를 보고, 물론 항상 언론 보도가 다 제안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조금 심층 취재해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그렇죠. 사례들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돋보이는 기획 시리즈, 사실은 탐사 저널리즘이죠.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끊임없이 어떤 비춰가면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파면서 거기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해결을 촉구하는 어떤 이런 기능. 어찌 본다면 언론의 본령인데 본령을 충실히 수행한 게 이제 주목을 받는 그 이야기는 본령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이 책에 기자들이 서문에서 쓴 말이 있는데 너무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 네. 안타깝게도 가해자들은 한때 주변에서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효자, 효부로 불리는 이들입니다. 네. 하지만 끝모를 간병의 터널에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환자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누군가가 집에서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식이거나 부모여서 선의로 때론 의무감으로 시작한 전쟁이지만 아군의 지원 따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죽어야만 끝납니다. 한국 사회가 우군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가족 간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저도 조기현 작가 책에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빠 정말 죽이고 싶다. 혼자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동생이나 애인하고 통화할 때 그런 말을 했다. 처음에는 나도 동생도 애인도 흠칫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그러려니 했다. 죽으면 다 끝날 일이었다. 정말 죽이고 싶다기보다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말에 가까웠다. 끝이 있으니 아직 더 해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었다. 위약은 때때로 위안이 된다. 이번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솔루션 저널리즘 얘기도 했었고, 사실 되게 마음 아프고 어떻게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 위약의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좀 토닥토담이잖아요. 예. 네, 좀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먼 미래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아니 뭐 오늘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극히 일부의 현상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앞으로 더 심화될 현상이고 네. 우리 바로 주변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이유는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국가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주변에서 힘내라고 한번 등 토닥인다고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국가가 대책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훈 평론가, 전성훈 편집장 함께했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말판이죠. 토닥토닥 오늘 이렇게 모두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